1027년 5월 6일 새벽, 영원한 도시로 불리던 로마는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을 5세의 군대가 성벽을 넘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의 곁을 지키던 군대 대부분은 이미 공포에 질려 달아나거나 적들에게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단, 화려한 줄무늬 옷을 입은 189명의 병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채 끝까지 창을 휘둘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89명 중 141명이 그 자리에서 전멸했고, 살아남은 소수만이 교황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견 시작.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신앙과 충성심이 빚어낸 숭고한 희생의 표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가 스위스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차가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다른 용병들은 보수가 밀리면 곧바로 배신하거나 약탈에 가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스위스인들만이 전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계약을 이행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감동적인 서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냉혹한 생존의 메커니즘, 즉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스위스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시계나 비밀 금고는커녕 험준한 알프스 산맥에 갇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유럽의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했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자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을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잔인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스위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자원인 인간을 수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청년들의 목숨을 전 유럽의 전쟁터에 내다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병 시장이라는 치열한 자유 경쟁 생태계에서 스위스라는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제들이 갖지 못한 독보적인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 등급이었습니다. 만약 교황청을 지키던 스위스 근위대가 그날 겁을 먹고 도망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 날부터 유럽의 어떤 왕이나 귀족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실추된 브랜드 가치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곧 알프스에 남겨진 가족들의 굶주림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전멸은 무모한 희생이 아니라 스위스라는 국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선택한 가장 비싼 마케팅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스위스 용병 시스템은 결코 개인의 돌발적인 용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칸톤이라 불리는 각 주 정부가 주도하는 철저한 관료제적 관리 시스템 아래 움직였습니다. 용병 계약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직접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며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일종의 인력 송출 공사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돈이 없으면 스위스인도 없다라는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얼핏 보면 지독한 배금주의처럼 들리지만 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정직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보수가 지급되는 한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전멸할 때까지 싸우겠지만, 만약 당신이 계약을 어기고 보수를 연체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칼을 거두고 전장을 떠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투명한 계약 정신은 오히려 고용주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배후에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는 다른 용병들에 비해 스위스인들은 돈이라는 명확한 인센티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전장에서 보여준 잔혹함 역시 이들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잡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항복한 적을 살려주는 것은 기사도의 낭만일지는 몰라도 효율적인 전쟁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전투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 그리고
우리와 마주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스위스 용병의 몸값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낭만적인 대결의 장이 아닌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차가운 일터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직업의식과 국가적 관리 시스템은 스위스인들을 유럽 최고의 전개 병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알프스의 가난한 농부들은 어느새 교황의 침실을 지키고 프랑스 왕의 호위를 담당하며 유럽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서 흘린 피는 고스란히 고향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척박한 마을들에는 외국의 금화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스위스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기 자본, 즉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병은 통제가 불가능한 난폭한 무리에 가깝지만 스위스 용병은 현대의 전문 경영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술을 연구했고 장창을 이용한 밀집 방진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 전술은 당시 전장의 주역이었던 기사들의 돌격을 무력화시키며 중세의 종말을 앞당기는 기술적 혁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점적 지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그들을 시기하고 벤치마킹하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서 등장한 란츠크네이트라는 경쟁업체는 스위스인들의 전술을 모방하고 더 낮은 단가로 시장을 공략하며 스위스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 용병 업체들 사이에 피 튀기는 점유율 전쟁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잔혹해져야 했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알프스의 가난이 강요한 피의 굴레였으며 동시에 유럽 최강이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슬픈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 단순한 칼잡이 무리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그들이 철저하게 조직된 기업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스위스의 각주, 즉 칸톤은 오늘날로 치면 거대한 인력 파견, 공사이자 매니지먼트사였습니다. 용병을 원하는 유럽의 군주들은 개별 병사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칸톤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의 액수뿐만 아니라 식사 규정, 보상금 규모,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조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놀라운 이유는 수익의 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용병들이 벌어온 외화는 병사 개인의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주선한 칸톤 정부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고 이 돈은 도로를 닦거나 다리를 건설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공공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청년들의 목숨값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스위스인들이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싸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전장에서 도망치는 행위는 개인의 비겁함을 넘어 우리 고향 마을의 다리를 끊고 내 부모님의 복지를 파괴하는 국가적 배임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스위스 용병은 시장 독점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장이나 그렇듯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15세기 후반 독일 지역에서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한 란츠크네이트라는 집단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란츠크네이트는 스위스의 장창 전술을 그대로 복사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복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스위스의 점유율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심각한 경영적 위기였습니다. 기술적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바로 경쟁업체와의 전면전에서 절대 포로를 잡지 않는 노쿼터 원칙이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전쟁터에서 란츠크네이트와 마주치면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몰살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스위스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메시지를 전 유럽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은 용병 시장의 단가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치열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위스 용병의 가장 거대한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받는 1027년 로마의 약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을 지키던 189명의 스위스 근위대가 보여준 불태전의 용기는 사실상 스위스 용병 비즈니스의 정점이자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였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당시 상황에서 교황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상대는 압도적인 대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전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유럽의 왕실은 스위스인들이라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흘린 베샷 실명의 피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스위스 용병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높여놓았습니다. 스위스인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이 한 문장의 브랜드 슬로건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강력한 영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황청의 근위대가 오직 스위스인들로만 구성되는 전통이 이어진 배경에는 500년 전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불했던 브랜드 유지 비용이 있었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추구한 중립이라는 가치 역시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스위스의 중립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 실체는 조금 더 실용적입니다. 만약 스위스가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고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에는 더 이상 용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립은 모든 나라를 고객으로 맞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 개방 전략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울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되는 것, 그것이 스위스가 설계한 중립의 본질이었습니다. 란츠크네이트는 스위스의 장창 전술을 그대로 복사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복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스위스의 점유율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심각한 경영적 위기였습니다. 기술적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바로 경쟁업체와의 전면전에서 절대 포로를 잡지 않는 노쿼터 원칙이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전쟁터에서 란츠크네이트와 마주치면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몰살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스위스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메시지를 전 유럽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은 용병 시장의 단가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치열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위스 용병의 가장 거대한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받는 1527년 로마의 약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을 지키던 189명의 스위스 근위대가 보여준 불태전의 용기는 사실상 스위스 용병 비즈니스의 정점이자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였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당시 상황에서 교황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상대는 압도적인 대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전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유럽의 왕실은 스위스인들이라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흘린 베샷 7명의 피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스위스 용병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높여놓았습니다. 스위스인은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이 한 문장의 브랜드 슬로건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강력한 영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황청의 근위대가 오직 스위스인들로만 구성되는 전통이 이어진 배경에는 500년 전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불했던 브랜드 유지 비용이 있었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추구한 중립이라는 가치 역시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스위스의 중립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 실체는 조금 더 실용적입니다. 만약 스위스가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고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에는 더 이상 용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립은 모든 나라를 고객으로 맞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 개방 전략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울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되는 것. 그것이 스위스가 설계한 중립의 본질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신용이 이제는 금고 안에서 이자를 낳는 자본의 신용으로 치환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위스 은행의 시초가 용병 자산의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장에서는 계약을 어기지 않는 용병으로 시장에서는 고객의 비밀과 자산을 끝까지 지키는 은행가로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전장에서 목숨으로 증명해온 신뢰라는 무형자산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보안과 신뢰라는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습니다. 결국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와 철저한 고객 보호 원칙은 과거 로마 교황을 지키기 위해 전멸을 택했던 용병들의 극단적인 직업의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며 스위스 용병 비즈니스에도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화약무기의 발달과 대규모 상비군 체제의 등장은 더 이상 소수의 정예 용병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스위스 용병에 대한 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나폴레옹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민족주의와 징병제는 용병이라는 존재 자체를 역사의 뒤향일로 밀어냈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위스는 또 한 번의 영리한 선택을 내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팔아 국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동안 쌓아온 중립국이라는 이미지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용병들이 전수해준 정밀한 전술과 규율은 시계 제조와 같은 정밀 기계 산업의 토대가 되었고 용병 자본은 화학과 제약 산업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감탄하는 스위스의 정교한 기술력과 막강한 금융 서비스는 사실 알프스 청년들이 수백 년간 흘린 피해 대가로 세워진 거대한 금자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위스의 영원한 중립국 지위는 평화주의에 대한 도덕적 결단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가장 치열한 경영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누구와도 편을 맺지 않음으로써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병력을 팔고 평화가 오면 자본을 굴리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신용이라는 상품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입구를 지키는 스위스 근위병들의 화려한 제복은 이제 하나의 관광 상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줄무늬 옷 뒤에는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상품화해야 했던 민족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교황이라는 한 인물을 넘어 스위스라는 국가가 수백 년간 쌓아온 신뢰의 역사 그 자체인 법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결한 명분보다 무서운 것은 생존을 향한 차가운 집념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식 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신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프스의 가난한 농부들이 일궈낸 이 거대한 용병 비즈니스가 오늘날의 스위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면의 차가운 논리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역사적 사건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경제적 필연성을 파헤치는 통찰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